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입니다. 일본 작가분이 쓰셨어요. 하시가이 고지 작가님이 쓰셨고요. 이번은 작가 설명란에 보니까 일본의 어떤 멘탈 트레이너, 심리 카운슬러 이런 쪽에 일을 하신 분이네요. 보니까 많은 사람을 상담하시고 인생의 어떤 말 그대로 조언 이런 일을 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에 의해서 어떤 책을 쓰셨겠죠. 궁금해지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 A와 B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학교에 다녔다. 두 사람 모두 뛰어난 성적으로 좋은 중학교에 입학했고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해 명문 대학까지 졸업했다. 회사 또한 두 사람 모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다만 두 사람의 현재는 다르다. A는 사회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 활약을 펼치고 있으나 B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우울증을 앓게 되어 결국 퇴사를 선택했다. 두 사람은 학력과 이력이 같았는데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그 이유를 두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우선 A에게 물었다. 학창시절 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해야만 했죠. 제가 졸업한 대학에는 관련 학과도 있었고요. 고등학교도 같은 맥락에서 선택해 진학했습니다. B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그 학교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선생님도 그곳을 추천해 주셔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A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학교도 스스로 선택했다. 이런 경향을 내적 기준이라고 한다. 내적 기준으로 진학과 취업을 결정한 A는 사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반면 B에게는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타자인 어머니와 학교 선생님이 선택을 대신해 주었다. 이 경향을 외적 기준이라고 한다. 외적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온 B는 결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자신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에는 자기 유능감이 필요하다. 자기 유능감이란 자신의 행동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감각이다. 하지만 자기 유능감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사회에 갓 진출하여 신입사원이 되면 업무 중에 돌발적인 사건과 종종 부닥치게 된다. 그럴 때 꼭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인다. 상사에게 부장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곧바로 보고했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듣기 일쑤다. 그런 건 자네 스스로 생각하게. 이때 앞에서 말한 A라면 내적 기준으로 자라왔기에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본 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의지를 담은 대답을 하고 직접 문제에 부딪히며 단련되어 갈 것이다. 반면 B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어떡하지? 하고 걱정만 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런 식으로 대처하더라도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또 발생하기 마련이다. 부장님은 또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하시겠지. 선배도 바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기소침해진다. 이렇듯 자신감 형성에는 자기 결정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감각이다. 자기 유능감과 자기 결정감을 모두 갖추었을 때 비로소 스스로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며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자신감이 따라오지 않는다. A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했고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서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한편 B는 주변에서 권하는 대로 선택해 왔기에 자기 결정감이 부족한 상태였다. 내 인생은 어머니의 바람을 이루어준 것일 뿐이다. 결국 하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가짜다와 같은 감각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사에 자신감이 없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전제가 영향을 준다. 상황에 따라서는 인생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B가 더 이른 단계에서 내적 기준을 갖추었다면 그 이후의 진로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람은 다양한 판단 기준에 따라 무의식 중에 일상의 소소한 일을 결정한다. 소소한 결정이 비즈니스든 건강 문제든 간에 무의식의 판단 기준이 개입하게 되고 이 기준이 인생을 좌우한다. 운을 좌우하는 의식의 세 단계. 심리학적으로 인간에게는 현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과 같이 세 가지 의식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의식은 가장 표면적인 의식이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사용하는 의식으로 회의나 사고, 계산 등의 일상생활을 할 때 활성화된다. 또한 누구나 쉽게 자각할 수 있는 영역에 존재한다. 잠재의식은 그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의식으로 인간이 자각할 수 없다. 자고 있을 때, 한 가지에 몰두한 상황일 때, 멍하게 있을 때 활성화되는 의식으로 현재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잠재의식에 담긴 고유한 감정, 신념, 사고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나는 오랫동안 이 궁금증을 품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깨닫게 되었다. 잠재의식보다 더 깊숙한 층에 있는 의식, 곧 무의식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의 비밀. 무의식에는 인간이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정보를 오감,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인 오감 정보가 있다. 이러한 외부 정보는 정리되지 않은 날것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혼동하기 쉽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나는 무의식의 판단 기준에 메타 무의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무의식의 초월한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메타를 더한 것으로 잠재의식과는 다른 개념이다. 메타 무의식이란 잠재의식을 담는 그릇과 같다. 내용물이 같아도 담는 그릇의 모양이 바뀌면 내용물의 모양도 바뀌어 보이기 마련이다. 콜라를 일반적인 컵에 담으면 평범한 컵 모양으로 보이지만 캐릭터 모양의 유리잔에 담으면 캐릭터 모양을 보이는 것과 같다. 이 그릇, 즉 메타 무의식은 다양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생각, 운 등의 전제가 되는 모양이자 기구이다.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간판이 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보이지 않는 간판을 등에 업고 있으며 현실도 그 간판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저 그런 강사에서 SNS 스타 강사로. 나는 대인관계 및 경영 기술을 세미나 형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언어의 비밀스러운 속임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수강료가 만만치 않은데 정말로 바뀌고 싶다고 결심한 사람만 참가하길 바랐기에 일부러 높게 책정했다. 이 프로그램에 최근 들어 심리 카운슬러 한 명이 참가했다. 참가 당시 그의 월 매출은 약 200만 원. 관련 업계에서는 흔히 보이는 잘 나가지 못하는 그저 그런 카운슬러였다. 그는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는 돈 없는 돈을 탈탈 털어 내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무사히 강의 과정을 마쳤다. 이후 그는 곧바로 SNS의 실시간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2시간에 50만원짜리 유료 동영상 세미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루에 80명이 신청해 순식간에 4천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벽을 등지고 담담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심리 카운슬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뿐이었으며 특별한 내용도 아니었다. 대체 그는 무엇을 한 것일까? 전제를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 애초에 그는 천식을 앓고 있어서 평소 기침을 심하게 했다. 심리요법의 관점에서 보면 기침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말하지 못할 때의 신체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일이 있나요? 이 질문을 받자 그는 기억 속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떠올렸다. 어렸을 때 더 사랑받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상대해주지 않았다고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고 어떻게 해야 어머니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30년이나 허비했음을 깨달았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나는 이미 성인인데. 마음을 다잡은 그는 심리 카운슬링 분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생각하던 초심을 깨달았다. 이제 더는 어머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의식을 전제로 두고 행동을 바꾸어 SNS 세미나를 개최하자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후에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며 성공을 지속해 수십 명의 고객을 모았다. 본래부터 그에게는 심리 카운슬링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전까지는 그 뒤에 어머니의 관심을 받기 위해 일한다는 간판이 널려 있었지만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깨닫고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는 간판으로 바꿔 달았다. 메타 무의식에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깨닫고 전제를 바꾼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전제와 배경을 바꾸면 상대방이 받는 인상이 싹 바뀐다. 그리고 본인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현실이 바뀌기 시작한다. 바로 이것이 메타 무의식의 흥미로운 점으로 메타 무의식의 모양에 맞춰 현실이 만들어지게 된다. 세상은 믿는 대로 보인다. 내적 환경이란 외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믿는 대로 보이고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위험하니 가만히 있자고 생각하게 된다. 반면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다고 믿는다면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도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진다.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도 넓어지고 운도 빠르게 된다. 이러한 내적 환경, 즉 믿음이나 신념은 메타 무의식이라는 그릇에 담긴 잠재의식이다. 인간은 이 믿음에 반응해서 감정이나 사고를 산출한다. 유전자는 생존을 위해 어떤 조건을 갱신할지 결정한다. 메타 무의식으로 행동을 예측하다. 마음은 메타 무의식에 깃든다. 인간의 뇌는 몸을 움직이지만 신체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상황을 판단하기도 한다. 이는 뇌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펜을 드는 행동을 예를 들어 보겠다. 종이에 무언가를 적으려고 펜을 들 때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요소나 뇌의 움직임을 나눌 수 있다. 1번. 펜을 들자는 의지. 2번. 펜을 들기 위해 신체 부위를 어떻게 반응시키고 움직일지에 대한 뇌의 준비. 3번. 뇌에서 몸의 각 부위로 내리는 펜을 들어라는 지령. 4번. 펜을 들었구나라는 시각적인 인식과 펜을 들었다는 신체 감각. 펜을 들 때 위 1번에서 4번까지의 요소는 어떤 순서로 움직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1, 2, 3, 4의 순서로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뇌과학 실험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2, 1, 4, 3의 순서로 발생한다. 즉 펜을 들겠다는 의지를 갖기 전에 무언가의 지시로 이미 뇌에서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뇌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수초 전에 이미 예측한다는 것도 뇌과학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그렇다면 뇌는 어떤 지시에 반응할까? 이 또한 메타 무의식이다. 메타 무의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거르다. 이를테면 일본에서는 소리를 내며 라면이나 소바를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국수를 먹을 때 소리를 내며 먹으면 식사 예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다. 또 기독교 문화권, 이슬람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등 종교에 따라 좋고 나쁨에 대한 정의가 저마다 다르다.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을지 결정할 때,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등을 판단할 때, 자신에게 들어오는 많은 정보를 처리할 때, 이 행동은 기독교 문화에 부합할까? 내가 속한 사회에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닐까? 내 신념이나 가치관에 맞는 행동일까? 하고 그때마다 일일이 생각해야 한다면 진이 빠질 수밖에 없다. 뇌는 에너지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세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행동 범위를 정해놓거나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걸맞는 정보를 걸러서 취사 선택하는 필터를 만들어 둔다. 그 필터를 통해 걸러진 정보만을 인식하고 음미하고 판단한 다음에 잠재의식이나 현재의식에서 개인의 의지가 발현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말했던 뇌 실험의 결과와도 같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뇌는 수초 전에 예측하고 판단한 뒤 행동할 준비를 시작하며 그 다음에야 인간의 의지가 따라온다. 펜을 들자고 의도하기 전에 뇌에서 준비가 시작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이렇듯 사전에 정보를 취사 선택하면 뇌의 에너지 소모가 적어진다. 다만 한 개인이 세상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문화, 규칙, 여가 기능으로서의 메타 무의식이 그 사람이 바라보는 현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별개의 이야기다. 비즈니스, 대인관계, 연애나 결혼, 질병 등 인생에는 다양한 고민거리가 발생한다.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의지를 갖기 이전에 메타 무의식이 필터로 작용할 때 그 패턴이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 맞지 않거나
뇌에 학습되어 있지 않다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거나 갈등을 겪게 된다. 본론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책을 봤을 때 단순히 허무맹랑한 운에 대한 행운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기보다는 인간의 의지, 말, 생각 그게 어떻게 사람에게서 작용하고 그걸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운이랑 만났을 때 더 극한 효과를 본다. 이런 식의 말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진짜 사람이 힘들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잃고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사람은 두 가지 형태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뀐다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잃고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말 그대로 그냥 되는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형이 있는 반면에 뭐 다른 어디 뭐 동기부여 영상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말은 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잃을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제 영상이니까 제 경험으로만 보면 살면서 힘든 순간들은 꼭 있거든요. 근데 정말 미친 듯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근데 웃긴 게 모든 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죽을 것처럼 힘든 문제들도 결국엔 다 풀려요. 그게 좋게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풀린다고 말하는 의미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더 이상 제가 신경 쓰여지지 않는 어떤 내 마음의 고요함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는 생기고 어떤 것이든 뭔 문제든 풀려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죽을 만큼 힘들겠죠, 당연히. 세상에 누가 무슨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솔직히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지금 내가 아픈 게 가장 큰 고통이고 다른 사람이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따위는 궁금하지도 않고 지금 내가 아픈 게 현재 진행형인 지금 내 아픔이 제일 초점이 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아픔을 보고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근데 그거를 겪고 있는 당사자는 그 아픔의 크기가 다른 사람이 무슨 부모님을 잃고 오는 뭐 그런 슬픔 그것과 견주었을 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니까. 근데 그런 아픔이 왔을 땐 아픔만 오진 않더라고요. 그 시간을 정말 울려면 울고 제가 말하는 건 아플 때 그냥 제대로 아파 보는 거예요. 그냥 누가 때리면 맞고 그게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실컷 아파하고 나면 근데 정말 좋은 일들이 다가와요. 지금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그 말씀만 해드릴게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당신 잘못 아니니까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만 하지 말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자요.